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오늘 저는 스페인까지 날아왔습니다. 이곳에서 849 테스타로사의 시승 이벤트가 최초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이 차는 아세토 피아노 패키지를 달고 있는, 좀 더 트랙에 특화되어 있는 추가 옵션들을 달고 있는 차량입니다. 처음에 이 849를 만나봤을 때에는 생긴 게 좀 독특한데, 약간 잘생긴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하다 싶었는데요. 일단 여기에 와서 각각의 이 파츠들의 기능들이 뭘 하는지를 다 설명을 듣고 난 순간부터는 기능을 따르는 진짜 디자인이었구나, 그리고 그 디자인을 진짜 멋지게 완성시켰구나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면서 비로소 이 차의 디자인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페라리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범퍼 렛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들, 그리고 또 아래쪽에 있는 이 플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들이 추가가 되면서 앞쪽에 다운포스를 엄청나게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점점점 이게 와보게 되면은 측면부를 따라 흐르는 이 플랭크 사이드 프로필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류의 그 정리 효과를 위해서 디자인들을 엄청나게 옮겨놓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 도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849 그 디자인 리뷰를 한번 한국에서 했을 때에는 이 도어의 파팅 라인들이 너무 공격적인데 이걸 어떻게 찍어냈을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이 도어, 이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2년의 개발 기간을 통해서 알루미늄 핫스탬핑이라고 하는 페라리 최초의 제작 공정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했던 이유, 바로 이 사이드 포트로 들어가고 있는 인터쿨러 냉각용 공기, 엔진의 흡기 공기, 그리고 뒤쪽에 브레이크 덕트로 들어가는 브레이크 냉각용 이 공기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이를 인해서 냉각뿐만 아니라 다운포스까지 해서 잡기 위한 철저한 노력들이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특히 뒤쪽으로 보이는 이런 3개의 배기구와 이 엔진룸의 열기를 빼주는 구멍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멍들이 단순히 열기만 빼주는 게 아니라 이 측면을 흐르고 있는 그 볼텍스를 좀 더 만들어주는 효과를 통해서 뒤쪽에서 좀 더 깨끗하게 다운포스 기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에도 기여해주고 있습니다. 트윈테일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디자인, 이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서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올라오지만, 지금 이 아세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은 트윈테일 윙이라고 해서 별도의 윙으로 위아래로 기류가 떨어져 올라오게 되고요. 이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 살짝 거니 플랩처럼 또 하나의 플릭을 만들어서 엄청난 다운포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차가 내는 다운포스 양이 415kg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레이스카만큼의 어떤 장비들이 많이 붙어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얼마나 도로에 잘 붙어서 달리게 될지 지금 바로 트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Great. Have fun. See you later. 849 테스타로사 출발하겠습니다. 몬테 블랑코, 스페인에 위치하고 있는 서킷입니다. 저희 과거에 에스턴 마틴도 여기서 리뷰를 했었고, 296의 경주용차인 296 챌린지도 이곳에서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오늘은 완전 풀 웨트입니다. 자, 이렇게 젖어버린 이런 노면 위에서 이번에 페라리가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 5 시스템, 새로운 자세 제어 장치, 말 그대로 이 차량의 실시간의 이 동적인 컨디션들을 기계적으로만 피드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상의 버추얼의 이 모델링으로 정확하게 이 차량의 움직임을 디지털 트윈으로 형상화해서 뭔가 그 이 차의 움직임, 미끄러짐이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움직임을 예측을 해서 차체의 미끄러짐을 딱 필요한 위치로 세팅을 해주는 그런 5 시스템이 얼마나 똑똑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가 미끄러지기 전에 0.05초 후에 이 차가 미끄러질 거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와, 근데 트랙이 진짜 미끄럽네요. 밖에서 이 엔진음을 들었을 때는 사실 좀 너무 얌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내에서 들리는 엔진, 이 캐빈 속을 울리는 엔진음은 엄청납니다. 8,500까지 부드럽게 올라가는 발기통의 이 사운드. 지금 웨트 모드거든요.
저희 타이어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웨티 모드로 일단 워밍업 랩을 하고 있는데도 와 엄청나네요. 근데 운전대의 감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 하이브리드 모드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차의 무게감을 거의 못 느낄 것처럼 앞쪽 엑셀에 걸리는 이 수직 하중이 꽤나 가벼운 차의 느낌처럼 정말 편안하게 하지만 굉장히 확실한 피드백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브레이크 페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브레이크 페달을 한 2mm 정도만 밀어도 그에 맞게끔 제동력을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랩핑이 인상적입니다. 뭔가 기계식에서 미세한 영역에서의 어떤 기계적인 반응의 차이를 전자식이지만 진짜 잘 만들어냈어요. 자, 레이스 모드로 한번 올려볼까요? 와, 3단과 4단 변속될 때 이 변속감이 미쳤어요. 시퀀셜 미션의 그 느낌처럼 기어가 정말 빠르게 분절됐다가 바로 그 다음 동력으로 이어붙는 이 변속할 때, 특히 업시트 할 때 주는 이 쾌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차에는 역대급 페라리가 썼던 터보차저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터보차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행 중에 느껴지는 이 부스트의 어떤 지연 반응성, 이런 것들은 빅터보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민감한 소형 터보, 그리고 이 중형 터보가 시퀀셜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터져야지만 낼 수 있는 약간 그런 완벽한 이음매, 매끈하게 출력이 올라가고 일정하게 토크들이 흡사 자연흡기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터져 나오는 이러한 어떤 예측 일관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오른쪽에는 이 마네티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그 핸들링 특성, 종방향 뿐만 아니라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슬립의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을 메인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있는 이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잉이냐, 퍼포먼스냐, 하이브리드냐, 이거는 순수히 파워트레인 쪽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로만 놔도 아이들링 상태에서 바로 엔진 지금 꺼지고 연료를 아끼는 모드로 들어가야 되죠. 이 상태에서는 배터리를 점진적으로 좀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배터리가 채워진 걸 그대로 다 소진할 때까지 써나가는 주행입니다. 그리고 전륜구동 페라리로 움직이게 되죠. 전륜구동 페라리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전륜구동으로 가다가 정말 G를 많이 걸거나 이 전체적인 밸런스에 뒤쪽 엔진과 트랙션이 더 필요하다는 상황이 판단되면 바로 그 즉시 모드를 바꿔서 뒷바퀴 쪽으로 동력을 보내고 차의 균형을 다시 잡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는 그냥 전반적으로 엔진과 모터의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주행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연비 주행에 좀 더 초점을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어느 정도 소모하면서 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퍼포먼스 모드, 이 퍼포먼스 모드와 그리고 퀄리파잉으로 가면 이때는 전기로 주행한다기보단 전기가 출력을 보조하고 출력이 필요 없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리젠을 통해서 배터리의 레벨을 완충 상태로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퀄리파잉 모드로 가게 되면 배터리의 상태가 전기를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충전량이 계속 늘어나요. 브레이크를 하거나 심지어 가속 페달이 풀로 밟히지 않고 중간 정도 파셜 상태로만 밟히는 상황에서도 엔진의 힘을 이용해서 빠르게 배터리를 충전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배터리 팩, 바로 이 뒤에 달려 있거든요. 제 바로 등 뒤에 가로로 넓적하게 깔려 있는 이 배터리 팩의 7.3kWh 정도는 이 배터리 팩이 엄청난 C 레이트로 충방전을 반복하는, 그리고 그럼에도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배터리 팩의 크기는 전기로 가는 주행 가는 거리를 25km로 맞추기 위해서 설정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차를 가지고 트랙에서 탔을 때 이 배터리가 이 트랙 조건에서 충분히 지치지 않고 전력으로 추가적인 이 1050마력을 만들어주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즈라이프의 한 바퀴를
전기가 방전되지 않고 돌 수 있는 정도의 배터리 팩의 크기, 페라리의 테스트 서킷인 피오라노를 14렙 이상 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 미니멈의 배터리 팩을 고안해서 넣은 게 바로 이 사이즈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온 주행 가능, 전기 주행 가능 거리가 25km인 거죠. 애초에 그 25km는 이 차의 개발 타겟에 들어있던 숫자는 아니었던, 그냥 철저한 부산물로서 나오게 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이런 미끄러운 날씨에 지금 이 미쉐린의 컵2R 타이어가, 저는 이게 지금 미쉐린 컵2R인지도 몰랐거든요. 너무 웻그립이 잘 나와서. 근데 이게 지금 컵2R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냥 로드용 타이어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트랙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저한테는 1050마력은 무의미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빠른가 보다는 얼마나 재밌는 차인가에 집중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전기 모터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 차의 엔진만으로도 830마력의 출력을 낼 수가 있죠. 코너를 들어갈 때 그냥 엑셀만 놓는 리프트오프 상황에서는 꼬리가 절대 꿈쩍하지 않네요. 자, 페라리의 플래그십입니다. 기존의 SF90를 제가 시승했을 때에도 그렇게 큰 차가 급사 경량 모터스처럼 와인딩에서 진짜 사뿐사뿐하게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이 차는 가볍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끈끈하게 바닥에 아주 안정적으로 붙어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가 가볍다기보다는 뭔가 더 굳건하고 믿음직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요. 이 차의 이 830마력 혹은 1050마력의 합성 출력은 이 RPM의 끝단에서 터져 나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이나 6000rpm 미드레인지에서도 어느 기어 단수에 있든 상관없이 정말 굳건하게 앞쪽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드리프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트랙션을 보여준다는 게, 이게 진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페라리의 가장 고유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건에도 이 차는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힘이 과하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의 이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냐고요. 와, 이렇게 젖은 노면에서 앞쪽에 브레이킹 할 때 타이어 스킬 노이즈가 들리는 거 들으셨어요? 도대체 이 타이어는 어떻게 그런 터프한 그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자, 이 사사사사 끌릴 때 그 스킬 노이즈가 제 귀에는 아주 선명하게 들리거든요. 급상 경주차에 이 무슨 악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ABS 에버가 적당하게 바퀴를 잡아들어 풀었다가는 이 똑똑한 브레이킹을, 진짜 완전 GT3 정상급 드라이버들이 브레이킹을 대신 밟아주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을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줘요. 운전이 너무 쉬워서, 아, 이게 이 차의 가격을 이만큼 더 줘야 되는 이런 느낌인가? 이게 플래그십인가? 이런 느낌들입니다. 만약에 운전을 조금 더 어렵지만 스릴 넘치고 여러분들이 진짜 뭔가 차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원한다면, 그때는 어쩌면 더 가벼운 페라리 모델들이 그런 역할에는 더 충실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차는 플래그십입니다. 이 차는 페라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술들을 정말 과하지 않게 적당한
밸런스 안에서 1050마력이라고 하는 위력적인 숫자를 드라이버를 목을 잡고 위협하지 않으면서 재미있게 살살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진짜 잘 균형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이 균형에 특히 이 뒤쪽에서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그립은 지금 새롭게 도입된 뒤쪽에 있는 트윈 윙, 이 아세토 패키지가 없는 경우라면 트윈 테일이 되겠죠. 뒤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운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하이 다운포스를 위해서 가운데서 1초 안에 솟아오르는 이 가변식 윙 때문에 이렇게 젖은路面에서도 오히려 속도대가 올라가면 뒤쪽 트랙션이 빠지는 느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코너를 탈출할 때 완전 속도가 바텀 스피드가 떨어졌다가 가속해 나갈 때는 에어로의 도움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때는 자연스럽게 꼬리를 날리면서 돌아갈 수 있지만 3단 4단 이상 되는 하이스피드 턴의 진입 영역이나 코너 중간 미드 영역에서는 뒤쪽 그립이 너무나도 강직하기 때문에 살짝 앞쪽에 약한 언더스티어 정도만을 일으키면서 되게 스테이블한 라인들을 그려줍니다. 와, 이 적어 보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저 용량의 에어로다이나믹 장비들이 진짜 이렇게 효과적으로 기능을 해준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차는 진짜 너무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가벼운 차의 느낌이 아니라 바닥에 끈끈하게 점점점 붙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동차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퍼포먼스 모드로 달렸는데 배터리는 여전히 8칸 중에 7칸이 차 있어요. 배터리를 쓰기도 썼지만 정말 많이 리차징을 했고, 오늘 또 비가 오는 날씨라서 제가 풀소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좀 짧다 보니까 더 빨리 충전을 해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도 인상적입니다. 와, 이렇게 타도 냉각수는 88도, 엔진 오일은 90도, 아주 안정적이고요. 지금 트랙을 타고 이제 막 내렸거든요. 헬멧도 벗고 지금 이미 몸이 좀 후끈후끈해지고 살짝 땀이 맺힐 정도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테스타로사의 실내 부분 천천히 들여다보면 정말 무미건조한 듯 하지만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외장 디자인에 연결되는 어떤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부분, 이 부분은 그 뒤쪽에 있는 트윈테일의 그 측면부에 있는 엔드플레이트가 그대로 떨어져서 나온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을 주죠. 그리고 손만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이곳에 위치한 기어 셀렉터, 이건 약간 F80에서 영감을 받아서 가져온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이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시트입니다. 이 시트가 지금 보시면 이게 일체형 버킷 시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체형이 아닙니다.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 여기 이쪽에 왼쪽에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시트가 움직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이런 그 슈퍼카급에 나오는 이런 일체형 버킷 시트만 제가 보다가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내 몸에 딱 맞출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어쨌든 페라리의 기함이기 때문에 뭔가를 조금 더 배려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게 굉장히 좀 잘 느껴졌고요. 운전 때는 사실 저는 페라리의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밀집되어 있어 많이 몰려있는 이러한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우리가 스포츠 주행을 할 때 꼭 써야 되는 그 장비들은 쓰기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건 공도 주행에서 우리가 뭐 오디오나 크루즈 컨트롤이나 와이퍼나 라이트를 조정할 때가 조금 불편하겠지만, 적어도 이 트랙 주행하면서 제가 필요한 버튼들을 누르고 돌리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쳐다보지 않고 그냥 바로 손끝의 느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좋은 부분들이었어요. 계기판 부분은 기존의 뭐 296 GTB에서도 봤었던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완전 풀 디스플레이에 살짝 커브드 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진짜 아날로그 바늘 하나 여기를 박아주는 거는 너무 큰 무리한 부탁일까요? 저는 페라리가 다음 버전에서는 다시 아날로그 바늘을 좀 살려줬으면 하고 정말 바라거든요. 요즘 이제 이 완전 하이퍼카 용역으로 하면 기계식 시계처럼 이제 바늘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오히려 그 기어 트레인을 노출시켜서 더 고급화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페라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디스플레이로만 갈지 약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앞에 내려다 보이는 시야도 너무 좋았고, 이 팬더 쪽을 이용해서 차폭을 가늠하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에 낮게 깔려 앉아 있는 듯 하지만 여전히 훨씬 더 낮게 되어 있는 이 대시보드 디자인 때문에 전방 시야가 시원하게 뚫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드라이버를 위한 자동차구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이제 트랙 주행까지 여기까지 리뷰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실상 테스타로사 고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일반 도로 리뷰는 다음 편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